제 마술사 남자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분신 공연을 하던 중 사망했는데 몸이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부검을 진행하던 중 그의 위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21세기 가장 위대한 마술이 시작됐어. 신들이 무너지는 날을 기다려.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날 거야. 저는 부검 조사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제 남자친구 고명적 시신을 다시 꿰매야 합니다. 그는 생애 첫 공개 마술 공연에서 분신 공연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톱날에 의해 몸이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갈라졌고 조수가 상자를 열자 잘려나간 팔다리가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극장의 관객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다뤄봤지만 지금 눈앞의 공포에 비할 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100번이고 고민하게 한 건 마술 상자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고 부서진 돌 조각들이었습니다. 그의 내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었지만 고명적 잘생긴 얼굴은 온전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사랑했고 저는 그의 습관을 잘 압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기쁨에 푹 빠질 때만 저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누가 죽으면서 웃을 수 있겠어요? 고명위 살인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명의 마술사가 순식간에 집집마다 알려진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세련된 거리 마술을 본 적이 있고 유머러스한 마술 스타일에 매료된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술 천재라 불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질투해서 공연 도구에 손을 댄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마술에 대한 열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체 누구와 원한을 맺었을까요? 수사팀은 저에게 범인이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술 상자의 장치에 문제가 있었지만 백스테이지 카메라에는 고명만 그 상자에 접근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의 지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분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모욕감을 느끼며 탁자를 치고 일어섰습니다. 그건 터무니없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명을 잘 안다고. 그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야망 있는 남자였고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망설임 없이 일에 뛰어들었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의지로 시신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을 꿰매던 중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초대장으로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사랑 완환에게. 분명 고명적 필체였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마술이 시작됐어. 자기야, 나와 함께 기적을 지켜봐. 제 손이 떨리며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주우려 허리를 숙였고 그 순간 종이가 불꽃 없이 스스로 타오르며 장미꽃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장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고명은 저를 화나게 할 때마다 장미를 변형해 나타내며 달랬죠. 제가 농담으로 이러다 장미가 미안해라는 뜻이 되겠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문득 고개를 들어 작업대를 봤습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그의 머리가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굳은 듯 보였습니다. 분신 공연은 마술계에서 익숙한 레퍼토리로 대부분 관객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전적인 게 아니었고 특히 고명에게는 쉬운 일이었죠. 수사팀 말대로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 자살한 걸까요? 유명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요? 목숨보다도요? 갑자기 그가 실종되기 전 저와 다툰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경력이 순탄치 않았고 무대에 설 기회를 빼앗기며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저는 일에 치여 그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말했죠. 완환. 내가 시체가 되어야 너가 날 쳐다보고 곁에 있어줄 거야? 당시 저도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래, 너 마술사잖아. 할 수 있으면 해봐. 고명은 찬물을 끼얹은 듯 멍하니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며 말했죠. 할게. 완환. 내가 전 세계에 내 재능을 보여줄게. 모두의 시선이 영원히 내게 머물 거야. 이제 그는 정말로 살점 조각이 되었고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즉시 수사팀에 보고했지만 종이는 이미 타버려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제가 너무 슬퍼서 환각을 본 거라 의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쉬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진맥진한 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펫 위에는 두 켤레의 슬리퍼가 있었고 여기 모든 게 쌍으로 있었지만 사람만 홀수였습니다. 저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명이 제게 다가와 모든 걸 도와주며 장례를 아들처럼 치렀습니다. 완완, 내가 있잖아. 항상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었죠.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집안의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마 5분도 안 된 따끈한 상태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옆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완완,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나 처리하기 어렵지? 그래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기뻤어. 공기 중엔 이상한 고기 냄새가 퍼졌고 해부실의 포르말린과 돌 냄새가 섞인 듯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박수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명, 너야? 너 살아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 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명은 요리를 잘 못했고 면 만드는 법만 알았는데 그마저도 반쯤 익고 반쯤 덜 익은 삼키기 힘든 맛이었죠. 저는 몰래 책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다음날 카메라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완완, 집에 제 3위 눈이 있는 거 싫어. 저는 계속 고명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시선에 민감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술사는 늘 관객을 관찰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관객이 보지 못하는 구석에 비밀을 숨기고 마음을 속이며 모두를 속입니다. 최고의 마술사는 대개 뛰어난 사기꾼이기도 하죠. 낮에는 보호복을 입고 바늘과 칼을 들고 고명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떨어진 그의 엄지손가락을 핀셋으로 조심스레 집어 확인했습니다. 숨을 멈췄죠. 손가락 사이에 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고명정 몸이었습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었지만 남은 신체 부위에서 여전히 길고 아름다운 관절을 가진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이 손은 마술사보다 외과 의사에 더 어울리겠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옆에 있던 동료가 차마 못 보겠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와 친숙했고 혹시 다른 단서를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이 몸은 제게 가까웠던 몸이고 저보다 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이게 정말 마술이라면 제가 그의 허점을 찾아낸다면요? 밤이 되자 피곤에 지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나는 침대 위로 드문드문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옆에 있던 깃털 베개가 살짝 움직였다. 고명일까? 공연은 보통 밤에 진행되니 그는 늘 늦게 돌아오곤 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이며 한쪽 팔에 머리를 기댔다. 그 팔에 얼굴을 문지르며 편안함을 느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고명은 저녁이면 이렇게 나를 끌어안고 자곤 했는데 팔이 저릴 때까지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했다. 온몸의 솜털이 조용히 곤두섰고 두려움이 바닷물처럼 차오르며 숨을 조금씩 삼켰다. 베개 옆에 있던 사람이 일어났지만 옷이 스치는 소리가 없었다. 상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몸에서는 포르말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를 감쌌다. 맞다. 그제야 깨달았다. 고명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의 시신은 내 작업대 위에 있었으며 팔도 조각난 상태였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머리를 기대고 있는 이 진짜 사람은 누구지? 그가 내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바닥에 꿰맨 실밥이 튀어나와 내 매끄러운 피부를 스쳤다. 나는 시신을 꿰맬 때 연속 잠금 스티치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의 손바닥을 가로지른 꿰맨 자국은 바로 그 바늘과 실이 흔적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입술이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완완, 영원히 내 관객이 되어줘. 내가 지금 너의 관객이듯이. 나는 고통과 무력감 속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날이 밝아 있었고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다. 수사팀 팀장과 국장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아침 8시 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몇 명이 경찰을 데리고 내 집 앞에 와 있었다. 7에서 8명이 들어오자 원래 넓었던 거실이 비좁게 느껴졌다. 국장의 불안한 표정에 비해 팀장은 훨씬 침착해 보였다. 그는 방문을 하나씩 밀며 눈으로 훑어본 뒤 나를 쳐다봤다. 장씨, 고명위 부검은 다 끝냈죠? 그들의 경계하는 태도가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대답했다. 네, 기록도 저장했고 국장님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록에 따르면 고명희 키가 182cm였죠. 맞아요. 나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신은 그 정도 키가 아니었어요. 그는 형사팀 팀장인데 기본적인 원리도 모를 리가 없잖아. 이상했지만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 조각난 시신을 다루는 건 퍼즐 맞추기 같아요. 근육 조직이 많이 손실되면 당연히 살아있을 때와 키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침과 저녁의 키를 재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요. 국장님이 이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국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다. 소장, 키 차이가 생긴 건 누군가가 시체 보관소에서 고명희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야. 내 심장이 쿵쾅 뛰었고 목이 바짝 말랐다. 누가요? 방 안이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고정했다. 카메라에 따르면 그건 당신이에요. 나라고요? 그가 말했다. 내가 직접 시신을 훔쳤다는 거였다. 어젯밤 내가 기대고 있던 팔은 사실 내가 가방에 숨겨 집으로 가져온 거라고. 당신이 시신 조각을 떼어내 집으로 가져와 꿰매고 조립하면서 남자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냉장고로 쏠렸다. 사건 이후 나는 거의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먹었고 요리를 하지 않았으니 냉장고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썩은 고기 냄새가 그곳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나는 벌떡 일어났지만 팀장이 더 빨랐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역겨운 악취가 모두의 코를 찔렀다. 하얗게 변하고 쭈그러든 얼룩덜룩한 왼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베개 옆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헐떡이며 깨달았다. 모두 꿈이었다. 전화는 팀장에게서 온 거였다. 장씨,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새로운 용의자가 생겼어요. 꿈속과 현실의 목소리가 겹쳤고 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장이 떨리며 대답했다. 네, 바로 갈게요. 팀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장씨, 괜찮아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악몽 때문에 현기증이 일었지만 일어나려던 순간 멈칫했다. 나는 길고 검은 직무인데 베개 옆에 짙은 갈색의 딱딱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다. 고명희 머리카락과 똑같았다. 이 집에 정말 다른 누군가가 존재했던 걸까? 나는 거의 도망치듯 경찰서로 향했다. 팀장이 말한 용의자는 고명희 옛 스승 진철이었다. 그는 현재 국내 최고의 마술사로 고대 마술을 재현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순회 공연 티켓은 수만이 안에 달했다. 고 명 덕분에 나는 그 공연 티켓을 얻어본 적이 있다. 재현된 공연은 고대 마술사 두칠성위 유명한 작품 참수 환생이었다. 무작위로 관객 한 명을 골라 모두 앞에서 목을 자른 뒤 마술로 머리를 다시 붙이는 공연이었다. 그 비밀이 뭐야? 너 알아? 과정이 피비린내 나고 잔혹해서 나는 계속 놀라며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하지만 고명은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으며 모른다고 했다. 연습할 때 그는 절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비밀이야말로 이 업계의 가장 큰 비밀이지 라고 그는 말했다. 고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철은 절대 비법을 전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20년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끊은 뒤 나는 그를 위로했다.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니까 너는 꿈을 쫓아 각자의 길을 간 후 진철은 업계에 금지령을 내려 누구도 고명에게 공연 기회를 주지 못하게 했다. 그는 경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건 하루 전 누군가 그들이 격렬히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진철은 경호원을 시켜 고명을 극장에서 쫓아냈고 오만하게 말했다. 네가 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무대에 못 올라. 무대 위에서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처음에 진철은 거만한 태도로 경찰에 아무 할 말 없다고 했다. 팀장이 한 영상을 제시할 때까지였다. 그제야 알았다. 참수 환생을 재현한 건 진철이 아니라 고명이었다. 팀장이 엄중히 말했다. 고명이 핸드폰에서 찾은 마술 영상이에요. 당신의 유명한 참수 환생은 사실 고명이 창작한 거죠? 당신은 제자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것처럼 했어요. 고명이 목숨을 걸고 반항할까봐 두려웠고 그가 공연을 후원받는 극장을 찾자 당신이 살해한 거예요. 진철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독한 말도 했는데 어쩌라고? 말로 나를 유죄로 만들 건가?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나는 스튜디오에 있었어.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해. 증인도 없고 카메라도 없나요? 팀장이 물었다. 진철은 어깨를 으쓱였다. 마술계에서 비밀이 제일 중요하지. 내 가장 믿는 조수도 들어올 수 없어. 증거 있으면 나를 고소해. 내 시간은 귀중해. 고명 같은 쓸모없는 놈과 달라. 그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제자 시절 고명은 한 달에 2,000위안만 받으며 공연마다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았고 그가 피땀 흘려 만든 마술까지 스승에게 빼앗겼다. 그런데도 내 걱정을 덜어주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진철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핸드폰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고 진철은 마술대가에서 제자의 작품을 훔친 비열한 인물로 전락했다. 전 세계 마술 애호가들이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욕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대형 극장들은 이에 대응해 일제히 진철 위 공연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후 진철은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다. 팀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고명일 거라고 의심한다더라고요. 집 앞에서 받은 협박 편지도 고명이 보낸 거라고 의심한다네요. 여러분, 이 마술사들 좀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하하, 제 생각엔 여론 때문에 정신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귀신이 문을 두드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지난번의 침착한 모습과 달리 이번에 진철은 초췌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도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며 갑자기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녀석 분명 살아있어. 그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마술사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진철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는 내 눈 속의 당황을 포착했고 주름진 얼굴에 마침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녀석이 날 보고 있어. 느낄 수 있지. 마술사는 빛과 어둠이 반씩 섞인 존재야. 동료끼리는 서로의 냄새를 쉽게 알아챘거든. 빨리 막아. 내가 죽으면 너도 공범이 될 거야. 모두가 진철이 협박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기묘한 추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고명이 정말 복수하고 있다면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고명은 진철과 맞설 수 없었지만 죽은 뒤에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섰다. 진철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날 샤워를 마치고 안개로 뿌연 욕실에서 거울에 글씨가 나타났다. 완환, 너의 협력에 감사해. 글자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4월 28일 8시 신들이 무너질 거야. 이번 달 진철의 공연 제목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고명의 뜻은 내가 고발할 수도 있고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내가 모르는 척만 하면 진철이 공연 중 죽어도 그건 단순한 사고일 뿐이다. 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팀장에게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하면 고명이 다음 계획을 망칠 가능성이 크다. 마술 한 번에는 마술사, 관객, 조수, 그리고 도구가 필요하다. 그의 여자친구로서 나도 공범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가 타인을 판단할 권리가 있나? 이슬비가 세상을 뒤덮어 하늘과 땅, 흰색과 검정이 구분되지 않았다. 안개비의 내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날 퇴근 후 팀장이 정중히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가요. 저도 가는 길이거든요.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도 팀장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장씨, 화장실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다. 만약 테이블 위에 또 그 면 요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지만 그가 조용히 나를 관찰하고 있음을 느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그의 눈에 비쳤고 그 빛은 꿈속과 일치했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해서 의심을 산 걸까? 심장이 마구 뛰었다. 가방에서 열쇠를 찾으며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소음을 냈다. 팀장이 허리를 숙여 열쇠를 주워 건네줬다. 자물쇠를 돌리자 그가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장 씨, DNA 샘플을 검사센터에 보냈죠? 고명은 분명 죽었는데 왜 검사를 한 거예요? 나는 몸이 굳어 돌아봤다. 문 앞 불빛이 그를 비추며 단호한 얼굴을 반은 밝고 반은 어둡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다. 오늘 다른 사건 때문에 검사센터에 들렀는데 우연히 당신이 요청한 보고서를 봤어요. 맞다. 나는 베개 옆에 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DNA 검사에 보냈다. 팀장은 결과를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순식간에 거실을 채웠다. 숨을 죽이고 테이블을 흘끗 봤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살짝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도심의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라니 멋지네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죠. 장씨? 팀장이 아무렇게나 둘러보며 말했다. 거실이 정말 넓네요. 나는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했다. 고명 이 마술을 좋아해서 집에서 연습하곤 했어요. 그래서 옆 침실을 터서 넓혔죠. 갑자기 팀장이 구석에 있는 빨간 냉장고를 바라봤다.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그건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큰 냉장고였다. 모든 게 꿈과 똑같았다. 그가 냉장고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자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가 고명이 죽지 않았음을 알아챈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나는 설명했다. 진철이 몇 번 찾아와서 고명이 죽지 않았다고 우겼어요. 이웃들도 최근 수상한 사람이 주변을 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침입할까봐 바닥에서 찾은 머리카락을 검사해 보냈어요. 억지로 둘러댄 이유가 간신히 통했다. 팀장은 더 캐묻지 않고 DNA 결과를 밝혔다. 그중 일부 머리카락은 정말 고명의 것이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가 정말 돌아온 거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누구지? 일부라니.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팀장의 다음 말이 나를 얼음 속으로 떨어뜨렸다. DNA 결과.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도 있었어요. 다른 여자? 나는 가사도우미도 청소부를 부른 적도 없다.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온 걸까? 팀장이 물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진철이 고명을 봉쇄했는데 어떻게 그가 여도 극장에서 첫 공연을 할 수 있었죠? 여도는 이 도시 최고의 극장이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가 말하길 극장 사장이 그를 높이 평가해서 기회를 줬대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고명이 무대에 오른 건 여도의 청금, 박명주가 그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둘은 애매한 관계로 몰래 만나고 있었죠. 고명은 백스테이지에서 당신을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조롱하며 온몸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유명해지면 당신과 헤어질 거라고요. 이거 몰랐어요?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머리카락엔 박명주의 것도 있어요. 그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잤어요. 장씨, 당신들이 말한 사랑이 정말 그렇게 굳건했나요? 박명주,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다. 그녀의 미모는 이름처럼 아름다웠다. 고명이 내게 그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말투엔 오만함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몰래 찍힌 사진 속에서 그는 그녀를 다정하게 안고 허리를 감싸며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열정적이었다. 팀장이 내민 증거를 보며 나는 날카롭게 말했다. 뭐라고 암시하려는 거예요? 내가 질투해서 고명을 죽였다는 건가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사건 당일 당신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왕복 1시간이 걸렸어요. 알리바이가 있어요. 나는 쓰게 웃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 혼란 속에 떠돌았다. 새 사람이 생겼다면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부검 조사원이라 숨기기 편해서요? 밖에 비가 거세지며 오는 듯한 소리가 모든 걸 삼켰다. 마치 세상을 파괴하려는 듯했다. 고명은 여전히 여자를 몰랐다. 질투는 가장 강한 산성 물질로 모든 걸 녹여버릴 수 있다. 비가 그치기 전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팀장에게 방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철, 이 정말로 누군가를 보내 내 집에 침입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방 안에서 발자국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결국 경찰은 내 집에서 3개의 비밀방을 발견했다. 나는 집 개조를 전부 고명에게 맡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집을 개조한 것이었다. 3개의 비밀방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중 한 출구는 내 침실 카펫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 방들 안에서 경찰은 누군가 생활했던 흔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술 도구와 장치 설계도를 찾아냈다. 나는 팀장에게 말했다. 오늘이 28일이에요. 진철이 새 마술을 공연하는 날이죠. 그는 분명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극장들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한 진철은 야외에서 무료 공연을 선택했고 선물까지 제공하며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 야외 무대 아래는 군중이 북적였고 고급 극장처럼 완벽한 설비와 질서가 갖춰진 곳과는 달랐다. 야외 무대는 경찰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경찰과 함께 군중 속을 헤치며 수상한 사람을 찾았다. 그가 어디 있지? 어디에 있을 수 있지? 진철은 공연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간단한 모자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로 분위기를 띄웠다. 하얀 비둘기들이 날아오르며 관객들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다음으로 그는 고대 마술 삼선귀동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진철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고집스럽게 무대에 올랐다. 나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어디 해보라지. 죽더라도 무대 위에서 죽을 거야. 관객들이 환호하며 앞으로 밀고 나갔다. 내가 넘어져 짓밟힐 뻔했을 때 누군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고맙다고 말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보니 절뚝이며 걷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시체를 다뤄본 경험으로 나는 나이대별 근육 상태를 잘 안다. 방금 그 소나기 힘은 절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앞으로 돌진하며 평생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가 어디 있어? 그를 잡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니 정확히는 고명이 쌍둥이 형제 고준을 잡은 전 과정이었다. 맞아요. 저는 고명의 그림자였죠. 고준은 신문 중에 인정했다. 그는 이것이 음모였다고 털어놨다. 마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수년간 한 명의 신분을 공유했어요. 이름, 직업,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나눴죠. 하지만 진철이 우리 마술을 훔쳐가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복수해야 했죠. 우리는 전 세계의 시선을 이곳으로 끌고 싶었어요. 마술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주목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분명 믿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럼 공연날 죽은 건 왜 그였고 당신이 아니었죠? 고준이 대답했다. 고명은 마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거예요. 팀장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사건 전날 고명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왜 예약을 하죠? 백스테이지 감시 영상에서 고명이 장비를 점검할 때 옷자락에 페인트 자국이 있었는데 5분 후 나온 사람은 그 자국이 없었어요. 당신이 도구에 손을 댄 거죠. 고준은 한참 침묵하다가 두 번째 진술을 내놨다. 그 분신 공연날 계획대로라면 고명 이군중 앞에서 가짜로 죽고 모두의 주목 속에 부활할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줬죠. 이건 깊은 형제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술을 좋아했어요. 고명은 외향적이고 무대 매력이 있었고 저는 기술 연구를 즐겼죠. 쌍둥이로서 우리는 타고난 이점을 가졌어요. 곧 작은 현에서 유명해졌고 큰 도시로 가서 대가 진철의 제자가 됐죠. 하지만 그는 우리를 중시하지 않았고 절대 비법을 가르쳐줄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고대 마술 재현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공 직전이었는데 고명이 제 연구를 진철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는 진철과 싸우며 되찾으려 했고 그게 우리 형제가 틀어진 불씨가 됐죠. 어렸을 때부터 그는 저를 무시하며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번 시도해보니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따로 독립하자고 제안했는데 고명은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가 장갑을 벗겨 제 손가락 2개가 잘리게 만든 거예요. 저는 완환을 좋아했지만 여자친구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명은 여도 무대에 오르려고 박명주와 엮였죠. 그건 저 같은 그림자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림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고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죽이기로 했어요. 나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됐지만 부인했다. 저는 그가 쌍둥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고명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다고만 했어요.
그들은 한 알에서 나온 두 배하였으니 DNA가 완전히 같아도 이상할 게 없었다. 여경호의 다물었다. 그들과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꼈나요? 나는 약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못 알아챘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과 동료들도 몰랐어요. 그들은 같은 곳에서 일했고 같은 흉터까지 있었죠. 여경이 내 진술을 기록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는데 의심조차 안 했나요? 고명은 제가 직접 부검했어요. 뭘 의심하겠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고준이 제게 단서를 남겼지만 저는 바로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그는 제가 너무 슬퍼서 환각을 본 거라고 했고 이후 저는 그의 말대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심리학자는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경미한 환각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는 솔직히 후회하며 말했다.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일찍 알아챘다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지 않았을 텐데요. 고준은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끝까지 그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여경을 통해 종이 장미 한 송이를 보내왔다. 그게 사과라는 걸 알았다. 다툴 때마다 사과했던 건 늘 고준이었다. 나는 종이 장미를 들고 모든 일을 떠올리며 눈물이 그 위로 떨어졌다. 모든 과거는 추억이 될 것이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 해외로 이민 갔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계속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떠나기 전 여도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관람했다. 무대 위 배우가 감정 어린 대사로 말했다. 지옥과 어둠이 이 공간에서 죄악을 꾸미고 있다. 그는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한 여성이 내 옆에 앉았다. 긴 머리, 매혹적인 눈, 온화한 기질, 바로 여도의 청금, 박명주였다. 장씨, 수고 많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무대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계속 떨었고 점차 진정됐다. 연극이 끝나기 전 그녀는 나를 깊이 바라보고 먼저 떠났다. 나는 연극을 끝까지 보고 나왔다. 이전 만남들과 다름없이 마술의 비결은 구조밖에 비밀을 숨기는 것이다. 마술사의 모든 동작, 말, 표정은 무대 위에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고준은 자신이 고명을 죽였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는 손을 댔다. 하지만 고명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었다. 고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후 그는 몰래 수술을 받아 잇몸 안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다.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여긴 그는 몸 안의 기관에 예비 열쇠를 숨겼고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수 있도록 했다. 그 열쇠는 오랫동안 내 마취제 근처에 있었던 탓에 약간의 약물이 묻어 있었다. 아주 미량이라 일시적인 마비를 일으킬 뿐이었다. 나는 법의학 검사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용량도 정확히 파악했다.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필요는 없었다. 탈출의 순간에 열쇠를 꺼내지 못하게만 하면 충분했다. 뛰어난 마술에는 누구도 모르는 하나나 두 개의 찬란한 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 쌍둥이 형제는 둘 다 악마였다. 그들은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미소로 여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이 쓰는 트럼프 카드는 마취제가 발라져 있어 방심한 사람들을 쉽게 기절시켰다. 나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박명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그날 우연히 그 바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 고명은 안에서 공연 중이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품이 있었으며 트럼프 카드를 들고 나더니 나에게 맞춰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나를 마취제로 기절시켰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 처음으로 창고 바닥에 누웠을 때 온몸이 아파 일어설 수 없었다. 그 악마는 옷을 입고 나서도 뻔뻔하게 조롱했다. 너는 매일 죽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반응도 죽은 사람처럼 따분하네. 그 사진들을 봤을 때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알몸인 내 몸을 보는 건 남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매일 죽음과 접촉하니까 많은 여자들, 심지어 부유한 박명주까지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 직전까지 갔다.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늘 은밀했다. 번화한 거리거나 한적한 강변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위로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고통으로 스스로를 벌하지 마. 그녀는 쓰게 웃으며 손목에 가득한 흉터를 보여줬다. 잊을 수가 없어.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고명은 너무 치밀해서 증거가 없거든. 박명주의 가정사는 복잡했다. 일이 터지면 그녀가 오히려 주목받는 꼴이 될 터였다. 장씨, 우리 젠미벤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이후 자살한 한 여자를 부검하면서 그녀도 고명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다. 내 직업은 죽은 이들이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나도록 돕는 것이다. 품이란 뭘까?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품이었다.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다시 고명에게 접근했고 곧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에게 쌍둥이 형제 고준이 있다는 걸. 나는 예리하게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겉보기엔 단단해 보였지만 한 명이 빛 속에 있고 한 명이 어둠 속에 있다면 결코 진정으로 안정될 수 없었다. 큰 노력 없이 나는 고준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내가 고명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척할수록 고준은 마음속으로 불만을 키웠다. 이게 사랑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다리 효과에 가까웠다. 손에 닿을 듯하면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남자들로 하여금 사랑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나는 은연중에 그들이 서로 등을 돌리도록 유도했다. 한편 박명주는 계속해서 고명에게 관계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개되면 고준은 나와 멀어져야 했다. 우리는 계획을 끊임없이 다듬었고 수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다.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자 인생에서 유일하게 펼친 마술이었다. 그날 밤 여도 극장에서 박명주는 관객석 최고의 자리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볼 수 있었다. 고명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 수천 명 앞에서 손을 들었다. 귀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함께 기적의 순간을 목격합시다. 그는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나는 100km 떨어진 학술 회의장에서 링크를 열었다. 그가 물었다. 마술이 곧 시작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나는 대답했다. 당연하지.